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파산 TV 업그레이드 2398번 조회를 한 게 이제 최근 파산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꾸준히 제가 이제 경향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파산 면책 절차에서 면책 불허가와 구별되는 면책 기각. 면책 불허가는 불허가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죠.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사처벌 받는 5가지, 그 다음에 비형사처벌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5가지. 이거는 이제 면책 불허가 결정을 재판부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 면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면책 기각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파산 신청을 기각했을 때 면책을 기각하고요. 신청이 뭐 절차 남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면책 기각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성실한 채무자들, 법원에 잘 안 나오거나 관제인이 사무소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 받고, 특히 공식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번 이상 법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면책 기각입니다. 자, 2022년 5월까지는 기존의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선고와 비대면 조사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채무자 집회도 뭐 참석 꼭 필요한 사람만 참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1일부터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6월 1일부터 진행하는 모든 채권자 집회하고 선고 기일에는 채권자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고날 판사의 구두 선고를 듣고 관제인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서울금융복지센터 직원분들의 그 신용교육도 듣고, 이런 모든 절차가 다시 예전처럼 복귀하기 때문에 출석이 유념해야 됩니다. 출석을 제대로 못하면 면책 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의 주소는 주민센터로 했죠, 옛날에. 지금은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는 이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는 다 구사건이 유무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인포 활성 비활성 계좌 조사. 이게 이제 뭐 한 2년 전부터 유행했었죠. 활동 비활동 계좌라고도 하죠. 이거는 페이 인포메이션이라 그래서 금융결제원에 있는 자료, 금융결제원에 그 사람의 이제 활동 비활동 계좌를 이제 정보를 집적해 놓지만 실제로 조회하는 거는 이제 은행에 가면 해줍니다. 그래서 활동 계좌는 1년 이내에 거래 관계가 존재하는 걸 활동 계좌라고 하고, 비활동 계좌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비활동 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은행의 활동 비활동 계좌를 조회를 해주면 거기서 이제 활동 계좌를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비활동 계좌라더라도 과거의 어느 특정 시점부터 거래 관계를 이제 조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어떤 채무자가 금융거래 내역을 좀 속이거나 의심스러운데 제대로 안 낼 때 이 계좌를 활동 비활동 계좌 통합 계좌 관리 서비스라고도 하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기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의 파산은 100% 면책이 인용되고 환가 사건은 거의 없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죠. 뭐 100%, 제가 보기엔 100%지만, 뭐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100%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파산은 보편상제의 관문만 통과하면 100% 면책이다. 이 보편상제라는 건 제가 늘 뭐 케이스 환가 사건 할 때 강조했죠. 보증금 혹은 뭐 보험, 주로 보험입니다. 편은 편파 변제, 편파 행위. 편파 행위에는 이제 다양한 편파 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상은 상속입니다. 상속이 의외로 망인의 그 상속 재산이 미등기로 남아 있는 경우도 간혹 있고, 이제 주로 이제 협의 분할입니다.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채무자는 자기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나머지 상속인들 중 한 명 혹은 공동으로 상속을 완료하고 채무자는 안 갖는 거죠. 그래서 그 협의 분할이 일어났을 때 이제 파산 절차에서 10년 이내에
그 행위가 이전에 있었으면 그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는 이제 자영업자의 이제 영업 폐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영업자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재산의 어떤 은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증, 요즘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변경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 파산은 보편상정의 관문만 통과하면 100% 면책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파산 면책 신청서 양식. 이거는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대법원이나 서울회생법원의 사이트에서 이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전국적으로 이제 통일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 서류는 법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은 14종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배우자 부모 자녀를 이제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지역은 일반적으로 예전에 서울에서 사용하는 29종, 그 다음에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범위를 확대해서 한 30 몇 가지, 35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 전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전주는 이제 뭐 한 40에서 50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행위가 걸려 고민 중인 자산 채무자들에게, 이런 걸로 제가 찍었는데, 사회행위는 편파행위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사회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알면서 해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편파행위는 해이성이 없어도 결과론적으로 파산이나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들한테 불리하게 배당된다는 것을 인식만 하면은 편파행위는 성립하지만, 사행위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이제 사기적 거래 행위라 그러죠. 사행위. 그래서 편파행위는 이거보다 범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편파행위는 사행위 취소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죠. 왜? 해이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이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도산에서는 사행위뿐만 아니라 편파행위까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돼서 더 폭넓게 그 채무자들한테 좀 더 불리하죠. 수익자들한테, 관제인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조성됩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파산부 판사의 시각은, 이건 예전에 제가 도산 그 연수원에서 박원철 판사님의 강의를 이제 들은 거를, 강의안을 갖고 그 이제 파산부 판사님이 쓴 강의안을 갖고 제가 이제 해설을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법원 판사들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채권자 이의사유. 이 채권자 이의사유는 뭐냐면, 채권자 이의사유를 실제 이의사유를 1회부터 제가 한 10가지를 실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의사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의사유가 있다는 걸 소개한 자료입니다.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쉽게 끝나는데, 채권자 이의가 있다 그래서 뭐 좀 신경 쓰이겠지만 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들이 면책 불허가 사유라든가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정확하게 찝어서 이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권자 이의는 채무자가, 관제인이 채무자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낸 때 법원에다가 채권자가 관제인 보고서 및 모든 그 채무자가 신청한 첨부 서류를 열람 복사 등사 신청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서 관제인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관제인 요구사항에 채무자가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냈는지, 혹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채무자 14가지만 냈는데, 내 채권자인 이해하는 채권자가 보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다 전면적으로 조사해달라. 그 이유를 이제 뭐 제시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관제인은 좀 힘들지만 법원에서는 조사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이의는 그냥 즉흥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떤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이제 공략을 하면 뭐 몇 개월 동안 채무자의 어떤 면책 결정을, 재판부의 면책 결정을 좀 저지할 수는 있고, 그 사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그 핵심 포인트,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는 변경 여부를 조사해 달라든지, 과거의 보증금은 뭐 7천만 원인데 왜 지금 2, 3천으로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같은 경우를 조사해 달라든지, 아니면 사실조회를 해 달라든지, 그 다음에 예금 계좌는 이거 외에 있는데 채무자가 낸 게 뭐 일상 마을금고 딸랑 내고서 최근 거 없는 거,
과거에 어떤 사업이 폐지되고 2, 3년 내에 뭔가 활발하게 뭐 은닉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 안 했다. 그러면 비활동 계좌를 조사해 달라고 하든지요. 통합 계좌 관리 서비스 조회라고도 하죠. 그거를 이제 요구하면 관제인이 조사를 안 할 턱이 없죠. 관제인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알기에는 채무자가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망인의 말소자 초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조회 이 세 가지를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망인의 임대차 보증금도 수도권은 고액이죠. 그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이거 뭐 다 제가 이제 개별 그 동영상은 찍어놨지만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 영업을 했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니 자기가 본 거에 의하면 뭐 다른 사람 조카라든가 뭐 친인척 아들 며느리 명의로 동종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다. 그렇죠? 동종 사업은 은닉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채권자 이의 사유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관제인이 면담을 중시하는 이유. 이건 뭐 전통적으로 면담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토킹 어바웃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채무자가 불리한 사실을 토해냅니다. 아무리 그거는 뭐 대리인이나 변호사나 교육을 시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법상 조사를 하다 보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많이 관제인들이 개가를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제인은 반드시 관제인 혹은 뭐 관제인이 직접 조사를 안 하면 보조인이라도 반드시 직접 면담을 하면서 그 스킬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늘고 채무자를 제압을 할 수 있고 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상당히 면담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절차의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보셨습니다. 동시폐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의 절차 비용도 부족해서 더 이상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사가 판정했을 때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하는 겁니다. 한번 폐지가 되면 그 파산 절차는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책 절차, 면책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서 면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곧 또 조속히 면책 결정을 내줍니다.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 동시폐지는 파산 절차에 대한 동시폐지입니다. 면책 절차를 동시폐지라는 얘기는 안 하죠. 마찬가지로 이시폐지는 파산 선고 후에 일정하게 관제인을 선임을 해서 아니면 관제인 선임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뭐 직권으로 조사한다든지 한 다음에 나중에 선고와 다른 시기에 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는 동시폐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예납금을 30에서 15만 원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법원 소송 구조를 통해서 관제인 비용 및 소송 비용을 주로 이제 관제인 비용입니다. 30만 원에 되는 관제인 비용을 국고에서 예납시켜서 국고에서 충당을 해서 국가 예산, 국민 세금으로 소송 구조 절차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반드시 거의 100% 파산 관제인을 선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파산 절차는 항상 과거에 사업이 폐지된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뭐 편파행이라든가 아니면 사행이라든가 재산 은닉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 사셔서 그 사행이 상속 협의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215단도 그 사건에서는 주로 상속에서 많이 환가가 되죠. 그래서 동시폐지는 동시폐지는 하지 않는다. 대부분 일단 관제인이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 없으면 이시폐지로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가가 되면 그거는 이제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죠. 채권액에 비례해서.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건 파산 종결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산 면책 진단표. 이거 상당히 사실 이거 찍어 놓고 보니까 저한테 면담을 오시는 분들도 이거를 준비해서 오는 분들 출력을 해갖고 자기가 일일이 다 세밀하게 가로 세로로 해갖고 자가 진단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도 완벽하게 해옵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가 진단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일정 정도의 비용을 헐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진단에 있는 자가 진단한 곳에서 뭔가 문제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환가가 문제되거나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관제인 내지 변호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죠. 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환가가 될 거다. 그래서 각오하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방주사를 맞고. 그래서 파산 면책 진단표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업그레이드 해갖고 이건 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뭐 거의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이 진단표로 자가 진단하고 출력을 해서 한번 서류도 떼어보고 그리고 혼자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 파산 신청식 준비 서류 경기권 이거는 이제 수원이죠. 수원 경기권이라 그래도 수원 서울 남부 한강 이남 쪽에 수원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수원 고등법원 관할인 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 북부인 의정부도 뭐 비슷합니다. 의정부 한강 이북 의정부 일산 고양 여기 파주 연천 양평 가평 여기는 의정부 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아 양평은 저기네요. 참 죄송합니다. 양평은 여주니까 수원 관할이고 가평이 어디죠? 가평이 남양주 관할인가? 의정부 관할인가요? 가평. 하여튼 저기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그다음에 파산관제인이 조사 원칙. 뭐 파산관제인 조사 원칙은 파산관제인을 이제 지금 선임을 전국적으로 의무하고 있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이걸 미리 1892명이 조회를 했다는 건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불허가 7. 허위 서류 제출 및 허위 진술 상당히 많죠. 이거는 이 허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판사는 법정에 허위 서류가 제출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왜? 허위 서류가 재판에 잘못된 판단에 영향을 미치죠. 형사에서는 생사람 잡을 수 있죠. 얼마 전에도 지금 문제가 됐죠.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유우성 재판에서 화교, 그렇죠? 간첩 사건. 거기서 중국 공안 뭐 하얼빈 총영상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허위 서류가 제출됐는데 국정원이 그걸 검사가 미처 판단을 못했죠. 그래서 무죄가 나왔죠. 형사에서는 잘못된 무죄가 나오고 민사에서도 뭐 기각이 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허위 서류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판사가 생각하는 그건 상당히 민감합니다. 판사들은 항상 뭐 모든 재판의 기본은 민사든 형사든 파산이든 올바른 판단이죠. 판단을 올바르게 하려면 정확한 제대로 된 증거가 제출돼야 되는데 그 증거가 누군가에 의해서 위조되거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오염된 증거가 제출돼서 그 판사가 판단을 잘못하면 그 판사 입장에서는 잘못된 판단한 거죠. 그렇죠? 결국 근데 그게 제출하는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조작을 해서 증거를 조작을 하거나 변조를 해갖고 제출했으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심각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거 직접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찍은 게 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그쵸? 남편부터 면책을 하고 나중에 보증금인가 그거를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갖고 그쵸? 철퇴를 맞았죠. 마찬가지로 채권자 이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들은 왜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가? 왜 취하를 할까요? 왜 취하를 할까요? 취하하는 이유는 결국 관제인한테 걸린 거죠. 더 이상 파산 절차를 계속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뭔가 심각한 재산적으로 불이익이 있으니까 내빼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 명의의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발각이 되면 슬그머니 취하하고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이 취하한 후에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나중에도 나오는 제도의 파산입니다. 재산 은닉과 관련되면은 다시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죠. 어떤 서류 내는 것 같고 관제인과 옥신각신 하다가 힘들어서 취하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파산이 다시 받아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면담 조사 시 향상되는 관제인의 직관력. 이거는 이제 오직 처음에 이제 뭐 요즘 관제도 많이 새로 뽑았죠. 이번에 부산에서도 보니까 새로 면접을 봐서 새로 뽑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에 뭐 몇 건 하는지 모르지만 뭐 20건, 30건씩 15건에서 한 30건씩 줍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보조인이 있고 관제인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10건, 20건, 30건 이렇게 계속 이제 1년에 한 200건씩 합니다. 10년 하면 2000건이죠. 다양한 사건을 합니다. 뭐 현장도 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소송도 수기하고 그다음에 채무자 및 그 주변인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관련자들도 소환해야 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렇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가압류도 하고 가처분도 하고 그렇죠? 세무서라든가 공공기관하고도 상대해야 되고 채무 시부인도 해야 되고 직원들도 바뀌고 저 또 트레이닝 시켜야 되고 뭐 하여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결국은 관제인의 어떤 직관력이라든가 실력은 상당히 늘어나죠. 짬밥이죠.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상속 포기가 한정 승인으로 변한 놀라운 경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신청 대리인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당사자하고 주도 면밀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완벽하게 하고 부모가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 신청을 하고 선고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 경우를 얘기합니다. 386조인가요? 거기에 있죠. 그럴 때는 일단은 파산을 포기한 다음에 취한 다음에 파산 신청 아직 선고 전이니까 취하가 가능하죠. 취하고 나서 상속에서 상속 포기라든가 상속 포기 심판을 해서 먼저 상속을 받지 않고 마무리 지은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다시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속 포기가 한정 승인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우. 왜 놀라웠다 그랬네. 잘 몰라요 이거를. 그냥 뭐 허둥지둥 하다가 뭐 나중에 뭐 왜 뭐 안 알려줬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쵸? 이 법에서는 일이 잘못되면 이제 뭔가 변명을 하면 다 이제 오리발로 모든 게 다 전환되죠. 그쵸?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몰 수는 없어요. 다 종합적으로. 그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일을 맡겼으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이죠. 근데 뭐 대리인이 뭘 다 신입니까? 본인이 안 알려주고서. 그쵸? 일일이 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원활하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되죠. 압류금지 재산의 관련 규정. 이거는 이제 민사집행법에 있는 조문을 아마 뭐 교과서에서도 각주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민사집행법, 압류금지 물건 195조인가 196조 있고, 그 다음에 압류금지 채권 247조인가 6조 있고, 그렇죠?
면책 불허가 2. 이게 사기 파산죄의 전형적인 가장 중한 징역 10년, 벌금 1억 원 정도로 아주 중한 처벌을 받는 사기 파산죄의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되는 면책 불허사입니다. 재산은 은닉, 손괴,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 제가 이번에 거의 1년 만에 면책 불허가를 한번 직접 써봤습니다. 채무자는 뭐 딴 건 없어요. 채무자가 이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기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얼마냐면 3,800만 원이랍니다. 채무가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3,800만 원을 누구한테 받을 게 있어서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집 두 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고서 돈을 받았습니다. 3,800만 원. 그리고 이제 경매를 취하해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썼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딸 줬다. 딸한테 돈을 빌려서 그걸 갚았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딸한테 언제 갚았는지, 갚을 때는 현금으로 갚았는지, 통장으로 넣어줬는지, 딸한테 과거에 빌렸다면 통장으로 받았는지, 현금으로 빌었는지, 차용증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 편파행위가 걸린 거니까 관제인, 보조인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환가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일정 정도 화해를 해야 된다. 근데 돈 내놓기 싫죠.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6개월째 조사도 안 해요. 이제 조사도 안 나와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동안 이제 법정에도 잘 안 나오고 조사에 일체 응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할까요? 불허가로 날렸죠. 그때 조문이 뭐냐면 그 받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죠. 공평하게 변제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불이익 처분이죠.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그렇죠? 은닉일 수도 있고 딸한테 그냥 주워버리고 은닉. 손괴는 아니죠. 그래서 재량 면책 사유가 있으려면은 일부 환가에 좀 협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체 그냥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불이익 처분으로 오랜만에 그렇죠? 형사 고소하는 건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불이익 처분으로 끝냈죠. 판사가 이제 더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의미도 없죠. 면책 불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면책 불허가 나온 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조사하면 또 취하한 경우는 좀 있습니다. 몇 명. 그 다음에 파산 팁 1. 주택임대차 보증금.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당히 이제 쟁점이 많았죠.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상속에서 이게 환가가 되는 경우, 상속재산 파산에서 환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전 파산에서는 보증금이 이제 많이 올랐죠. 5천만 원 서울,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4,300, 시군구 광역시 2,300, 기타 지역 2,000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증금은 환가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몇백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은닉하는 경우가 좀 있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걸 통해서 조회를 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부신 거를 은닉해서 쪼개버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면제재산, 압류금지 재산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500만 원의 보증금을 갖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환가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미망인이라든가 동거 친족, 사실혼 배우자 등이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박탈하는 게 사실 좀 법을 떠나서 상당히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한테 변제하는 것보다 남은 잔존 가족들, 유족들의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하죠. 헌법적 가치에서 보면. 파산도 어차피 이 헌법 질서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저 행복 추구권, 나머지 가족, 그런 데서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증금은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오히려 환가가 점점 늘고 우리가 하는 생전 개인 파산 면책에서는 환가가 점점 줄어들고 소멸될 것이다라고 제가 옛날에 이제 한번 언급한 게 있습니다. 최근 이 파산 면책 신청서 보정 명령에 대하여 이 보정 명령의 경향은 항상 바뀝니다. 이제 판사님들이 초반에 왔을 때는 보정을 엄격하게 하죠. 소득, 그렇죠? 그다음에 왜 소득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안 하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신은 몇 년 전까지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서울에서 파산 주소를 옮겨놓고 파산 신청을 하느냐? 이거 혹시 허위 주소 아니냐? 서울이 좀 쉽게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서류도 좀 14가지로 적고 그래서 그 주거를 고의적으로 은닉해 놓고 이전해 놓고 하는 거 아니냐? 휴대전화 기지국 발신 내역이 포함된 통화 내역을 6개월치를 떼어와라. 그래서 당신이 삶의 기지국 휴대전화 터진 데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그런 보정명령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파산면책 신청을 이제 조회를 하죠, 법원에서. 언제 파산면책 신청을 했는데 왜 취하를 했느냐, 왜 기각을 당했냐, 예납금은 못 냈습니다, 그때. 이런 보정명령.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보정명령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2월 달에 와서 지금 벌써 5월이니까 2, 3, 4, 5, 네 달 됐죠. 이제 적응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좀 뜸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파산 절차에서 소득 허위 기재 시 관제인의 조치, 그죠? 관제인의 조치. 환가죠, 결국.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파산 면책 신청을 기각시키고 절차담형으로 기각시키고 어떻게 됩니까? 개인 회생이 우선이죠. 채권자들한테 더 적합하죠. 채권자들 이익도 있으니까 소득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개인 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도록 그 파산 신청을 기각시키거나 취하시킨 다음에 개인 회생 혹은 일반 회생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소득 자체가 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죠? 다시 또 절차를 우회해서 진행하기에는 본인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채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관제인이 직권으로 발견한 경우에 채무자의 진술하고 일치했을 때,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장래 예상되는 소득을 회생으로 갔을 때, 만약에 1년 월 소득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3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600, 3년이면 1800인데 그 중에 한 절반 혹은 40%, 30%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환가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서울 쪽에 개인 파산 실무죠. 지방은 틀립니다. 지방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도 어디를 설명해달라 전혀 모릅니다. 저는 대구 실정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알면 좋지만 내가 거기서 선임도 안 해주면서 알 수가 없죠. 교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구 쪽에 있는 변호사를 알아봐라, 상담을 해라.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으로 무슨 뭐가 좀 까다롭고 이런 경향은 있지만 경향에 대해서 이런 서울에서는 파산 절차 소득 허위 기재 시 관제인이 일부 한가를 하고 면책시킨다라고 하는데, 어떤 법원에서는 짤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아니야, 우리는 서울하고 달라, 그냥 다 날려버려, 개인회생 하도록 해, 이게 방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 거는 서울만 참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 서울에는 이렇다는데 우리 지방 수원은 어떨까? 수원 변호사한테 알아보셔야 돼요. 광주는 광주 쪽에 있는 변호사한테 알아보시고, 전주는 전주 변호사한테 알아봐야 돼요. 전주에 있는 전북 지역은. 강원도는 춘천이나 강릉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청주, 대전 충남은 대전지방법원에 있는
파산 쪽, 파산 회생을 알고 계시는 변호사들을 수소문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홍모 변호사는 서울에서는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제가 대전에 있는데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혹시 나중에 걸렸을 때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똑같은 주제로 질문은 똑같이 하되 그 답은 해당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신토불입니다. 파산도. 그렇죠? 전국적으로 똑같지가 않죠. 더 지역색이 강합니다. 내일이 다음 주가 이제 지방자치 선거하는데 지역적으로 천차만별이에요. 전국적으로 재판이 전국적인 어떤 동일 지침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사나 형사보다 더 편차가 큽니다. 도산이.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그렇죠? 그래서 말이 많죠. 불만이 많고 뭐 아우성이고 그렇죠? 국회 국정감사에서 막 논의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은 사법농단, 옛날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농단, 법원 행정처에서 사법 재판에 관여했다는 그런 게 밝혀지기도 했고 또 뭐 있었죠. 그런 논란이. 그 이후로는 이런 재판권의 전국적 통일을 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너네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적절하게만 처리하면 됩니다. 뭐 우리가 서울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우린 나름대로 헌법과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뭐 되게 그렇게 해도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중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파산에서는 왜 면책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재산 환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차이죠, 사실은. 서울에서는 뭐 500만 원 미만은 환가 포기하는데 왜 우리 여기는 합니까? 그다음 어디서는 1100만 원 미만은 다 포기하더라. 근데 왜 여기는 합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은 이제 1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제가 이제 글자를 키웠는데 방송하려고 119페이지 120 이제 물론 조금 이건 이제 좀 이런 거 편집하면은 한 100페이지 정도로 줄이니까 20번 정도 해야 되겠네요. 하루가 아니라 이제 한 번에 5페이지씩 해서 한 20회 정도 떠들면 이게 이제 파산 TV 제 파산 TV 1위부터 500위까지 지금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500위권에 들은 내용 중 500위권에 들었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오늘 쭉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늘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쭉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뭐 오늘 내일 이제 뭐 선거도 있고 이제 한가한데 요거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진도를 한번 나가보는 걸로 지금 맞죠? 한번 쉬면서 전체적으로 이 파산 TV에 있는 구독자들이 뭘 많이 보고 그렇죠? 뭐에 대한 갈증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정보 분석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이거를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5페이지씩 해나가면 뭐 큰 문제가 없고 5페이지씩 떠들어도 벌써 30분, 40분 떠들죠. 그렇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